뒤에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폭력 구금하더니 훌륭한 관계라고요? 트럼프의 끝없는 조롱과 멸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 350여 명을 폭력, 연행, 구금한 데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반응은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 어떤 훌륭한 관계에서 아무런 통보나 협의 일방적으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적인 연행과 구금이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끝도 없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이 끌려가 구금된 지 만 3일이 다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호소가 빗발칩니다. 충격과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며 새벽 5시에 나온 가족들이 7시간이 넘게 기다려도 면회조차 거부당한 채 이른바 교정시설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훌륭한 관계에 추악하고 생생한 민낯입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현대 공장의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이 이민법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철폐의 본보기로 삼았다는 자백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동맹에 대한 예우입니까? 비자 문제를 포함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못 박아둡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동맹이란 허울 속에 감춰졌던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책임을 물으라더니 소국 난동에 이어서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렴치는 끝도 없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국 저항 난동에 이은 법치 저항 난동입니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묻길 바란다던 윤석열은 일시당초 그 어떤 책임도 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란 속의 파렴치가 끝도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으니까 군을 동원하여 입법부인 국회에 총소리를 겨눴던 자신의 행태부터 설명해야 순서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작성하여 발표한 이른바 계엄 포고령부터 다시 읽어볼 것을 명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위헌 심판 제청과 헌법 소원의 목적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계략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라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아둡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 수괴는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반님 주실까요? 현수막은 여기 시대에 이용하십니다. 왜
것 같은데요? 우리 한계에다가 올라가는 거 잘 보일 것 같은데? 아니야, 기둥 우회로 오면 잘 보이잖아요. 사진이 잘 나오잖아요. 한계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안 돼? 위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어쩔 수 없어요. 길어가지고. 없나? 왜 이렇게 길게 있어요?
의원이자 국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대표 이재정 의원입니다. 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구를 향한 전쟁 가운데 삐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던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성경화 회장 외 관련 우리 임원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의 정태영 총장님 외 우리 관계자들 함께 하셨습니다. 네,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의 김한민영 캠페이너님 외 또 활동가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지호 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중에 지금 본회의가 늦게 마치는 바람에 뒤늦게 달려오고 계신 분들은 오신 이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단체의 성명문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국회의원들은 말미에 저희가 함께 모은 의사들을 성명서의 방식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사태를 멈추기 위해 긴급 행동을 촉구하는 2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담은 청원을 전달하고자 국경 없는 의사의 한국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민간인 6만 3천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히거나 질병의 치료 위기를 늦춰 숨진 이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습니다. 희생자 다수는 여성과 아동, 노인이며 특히 보호받아야 할 다수의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참혹한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아사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유엔은 가자 지구의 사상 차원으로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을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식량은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굶주림은 가장 비인도적인 죽음 가운데 하나로 당사자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들에게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남깁니다. 가자 지구의 의료 체계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600여 명의 의료진과 국경 없는 의사의 직원을 2명을 포함한 530여 명의 인도적 지원 인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은 구급차는 공격을 받았으며 인도적 지원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가자 지구 남부에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 운영되었던 나세르 병원이 폭격을 받아 의료진과 언론인, 민간인을 포함한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가자의 인도네시아 병원에서는 모든 의료 장비가 의도적으로 파괴됐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병원 시설과 장비를 파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사건들은 단말적인 사례가 아니라 명백히 의도된 폭력적 행위입니다. 이는 무력 분쟁에서 의료 인력과 시설 보호를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를 결의한 제2286호를 포함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환자와 부상자를 치료할 의무, 그리고 의료 인력과 시설에 대한 보호는 국제인도법의 핵심적 원칙입니다. 국제인도법을 저버리는 행위는 가자 지구를 넘어 그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칠 것이며 이는 안타까운 희생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2년에 가까운 전쟁 끝에 가자 지구는 사실상 거주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자 지구의 상황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폐허와 죽음의 잔해만이 남았으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절규, 끊임없이 들려오는 총성과 폭격의 소리, 그리고 국제사회에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적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명백한 집단 학살, 즉 제노사이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게 된 만큼 이제는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 책임있는 글로벌 국가로서 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국경없는 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국회의원,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제사회의 가자 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민간인과 의료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적극 행사해 주십시오. 유엔 주도의 인도주의 조정 체제를 복원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적 인도적 접근을 보장해 주십시오. 의료인과 민간인 공격에 관여한 가해자와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 규명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국제사회의 원칙을 훼손하는 이들에 맞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 여러분,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분쟁 현장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 특히 어린이의 희생을 목격하고 또 보호에 언제든 나서주시는 분들이 주셨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목소리를 모아오셨습니다. 정태영 총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아동의 살해 원칙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아쿠아 일도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에 깊은 의리를 표하며 민간인, 특히 아동을 기여와 구금, 폭력에 내모는 조직적 잔혹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극한의 고통 속에 놓여 삶과 존엄을 빼앗기고 있는 아동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전쟁 중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모든 국가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원조가 제약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8월 15일 기준 가자 지구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기아와 빈곤,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추가로 110만 명은 통합식량안보 4단계인 비상사태, 또 40여만 명은 3단계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9월 말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가장 심각한 식량안보 단계인 재앙 수준의 기근을 겪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급성 영양실조 수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2026년 6월까지 13만 명 이상의 5세 미만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근은 더 이상의 한계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이브 더 칠드런은 기아가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합니다. 나아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는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청소년 사법 기준에 따르면 어떤 아동도 군사법원에 회부되어서는 안 되지만 구금된 아동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사법원에 기소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의 아동은 스스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인질과 구금된 아동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아동에 대한 군사적 기소와 구금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가자 지구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만 명의 아동이 잔혹행위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곧 아동에 대한 방조 행위와 같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아동에게 실존적 위험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 단결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 김한민영 국제 MST 한국지부 캠페인원인데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6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병원, 학교, 식수시설을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인 공습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강제로 피난을 떠나야 했지만 여전히 폭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굶주림마저도 끔찍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엠네스티는 가자지구 피난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건강과 생존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계획적인 기아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분쟁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지난 22개월간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세와 파괴를 통해 민간인을 굶주림과 질병 속에 몰아넣은 결과입니다. 현재 가자지구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식량 안보의 최악인 단계, 곧 기근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만으로도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사망한 아동이 110명에 달했습니다. 한 달간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입원한 아동이 13,000명, 그중 20% 이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상태였습니다. 어린 아동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해 울부짖고 부모는 아동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끼니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임산부와 수유부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많은 여성들이 아이에게 젖조차 먹이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모유가 끊겨 울기만 하는 아이를 안고 자신은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증언은 차마 귀를 막고 싶을 만큼 참혹합니다. 노인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하루 한 끼 렌팅콩 수프만으로 버티는 노인,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고 느끼며 만성 질환에 필요한 약조차 구하지 못해 만료된 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쟁과 굶주림은 사람들의 인간성마저 무너뜨려 구호물자를 두고 위험한 재물탈전이 벌어지고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기보다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입니다. 병원들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남아있는 시설마저 깨끗한 물과 의약품, 전력이 부족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조차 치료받지 못해 아동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과 수인성 질병, 뇌수막염, 길레바레 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확산되고 있으나 필요한 치료제조차 공세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위기를 넘어 보이지 않는 재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불가피한 분쟁의 피해가 아님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자지구 사람들을 집단으로 학살하려는 의도된 이스라엘의 전략입니다. 굶주림을 전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전쟁 범죄이며 집단학살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점령국으로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생존을 위한 물자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시급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공세 해제와 완전한 휴전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호단체와 유엔기구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각국은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집단학살에 연루된 기관과 기업에 대한 거래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국제법이 요구하는 도덕적 그리고 법적 의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의 아동들은 배고픔에 울고 어머니들은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노인과 환자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미온적 대응에 머물고 있고 그 사이 수많은 무과 민간인들이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인류를 호소하며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역시 시급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방조이며 집단학살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공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지키고 평화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네, 본회의원에서 기자회견 늦어지다 보니까 뒤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지속가능 발전 인도주의 포럼의 저를 비롯한 28명의 의원과 그리고 여야 67분의 의원, 총 거의 100여 분에 가까운 의원님이 함께 하신 기자회견입니다. 좀 줄여서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에서의 인도적 휴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스라엘 정부,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자에서 더 이상 희생을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인도적 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평화만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는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 가자 지구에서는 6만 2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약 30%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민간 거주지, 병원, 전력 수자원 기반 시설은 물론 여러 조직들이, 민간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파괴되었고 가자 주민들의 생존은 무너졌습니다. 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입니다. 전체 의료시설의 3분의 2 이상이 기능을 상실했고 국경 없는 의사의 직원과 환자들이 20곳의 의료시설에서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지금까지 1,400명 이상의 보건의료 종사자와 530명 인도지원 활동가가 희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의약품, 장비, 식수위생물품의 반입을 차단했고 이집트 국경에서 대기 중인 보호물자의 90% 이상이 가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인도주의 접근을 가로막는 행위이자 생명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인도적 휴전에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제노사이드를 멈추고 생존자를 구조하는 데 전념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자 주민들에게 국제보호단체와 인도 의료진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어떠한 이념도 권력도 군사적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와 더불어 가자 민간인과 생존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9일 국회 지속가능 발전 인도주의 포럼 이재정회 27일 국회의원 차지호의 66일.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청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북도의 윤종호 국회의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나 김용원 상위원 같은 극우 인물들이 우리 인권위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지켜볼 수 없어서 우리 시민사회의 36개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결성했습니다.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기 위한 문안을 발의하는 그런 기자회견 취지 말씀을 우리 나연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낭독을 청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 제안한 인권법 개선안을 발의해 주신
윤종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종호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다른 국회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제안한 법 개정에 함께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국가인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11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수를 13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13명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대법원이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이 가지고 있던 3명의 추천 몫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인권위원 숫자를 9명으로 늘리는 것이 저희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3명의 상임위원 중에 1명이 군인권 보호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원 1명을 더 늘려서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이 국회에서 새롭게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 보호관 역할을 전적으로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권 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1명의 상임위원을 더 선출함으로써 군인권 보호관의 역할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인권위원장에 선출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또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여서 이 사람들이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의무화된 후보추천을 통해서 모든 인권위원 후보자들이 여기서 선출되고 또 사전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윤종호님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핵심은 바로 이렇게 새롭게 국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의 인권위원들의 임기를 다 종료하고 새로운 국가인권위원들을 전부 다 선출하자는 것이 저희 개정안 핵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인권위를 태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안창호, 김용호를 비롯한 반인권적인 인권위원들의 임기가 당장 종료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잘 논의하셔서 조속히 통과됨으로써 국가인권위가 정상화되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추천이 최근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성과 성찰 대신 내부 탄압과 소수자 차별적 은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존엄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권위는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파행은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장과 같은 극우 성향의 인물들이 인권위원회를 장악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 침해를 외면했습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차별금지법을 공산주의 혁명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을 일삼아 왔습니다. 심지어 진화론조차 부정하며 반지성적 종교신념을 국가기관 운영에 끌어들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독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인권위가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외면하고 나라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근한 남용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더 이상 안창호 위원장의 만행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은 무너진 인권위원회를 뿌리부터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그중 2명은 국회가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인권위원 인선의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독단적 운영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다섯째, 법 시행 3개월 안에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편에서는 진정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비롯해 많은 인권단체의 제안을 토대로 성안을 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법안 제출 이후 별도로 준비해온 추가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하겠습니다. 진보당이 후속으로 발의하는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인권위 독립성 강화와 진정 및 조사 범위를 사회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인권을 저버린 인권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는 자리이며 운리적 인권위원회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입니다. 내란 정권 3년 동안 운리적 제도를 복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을 외면한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인권위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종호와 진보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세금 유용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오늘 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김형석 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기념관에서 점거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형석 관장은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은 세계사적 관전에서 연합군이 준 선물이라는 궤변을 내뱉어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국회에서 후손들의 정당한 항의를 불법행위라고 매도하는 기자회견을 시도했습니다.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공적 활동과 종교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를 여러분 앞에 고발합니다. 오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20일 독립기념관장 업무 추진비로 그 유명한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참석비를 집행했습니다. 내용에는 업무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도회에서 업무를 협의합니까? 이는 11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종교행사 참가비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인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불과 열흘 앞두고 윤석열 씨와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박한수 당시 유참 총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함께했으며 김장환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종교 결탁 행사이자 내란을 준비하는 극우 세력이 결속을 가지는 자리였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혐의로 특검 수사받고 있습니다. 부회장은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금거북이를 제공한 정황으로 공직 인사 거래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는 기도회라는 외피를 쓴 극우 세력의 뇌물창구이자 권력, 종교, 재계의 부패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김형석 관장에게 묻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참석비를 업무 추진비에 사용했다면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업무 협약을 맺고 돌아왔습니까? 독립기념관의 업무와 대한민국 부흥을 설교한 기도회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독립기념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교행사 참가비를 업무 추진비로 집행한 전례가 없습니다. 독립기념관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회계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임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했습니다. 행동강령 제6조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 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의 용도에 사용하여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특정 종교 행사에 기관 예산을 지출했고 목적의 사용으로 기관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명백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독립기념관은 한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김영석 관장은 그 숭고한 정신을 모욕하고 훼손해왔습니다. 나아가 극우 정치 선동 세력의 집합인 국가조찬 기도회 내란 며칠 전 참석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자격을 잃었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김영석 관장의 행위는 공금 유용, 허위 기재, 공문서 허위 기재, 정교 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3중 범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김영석 관장이 물러나고 내란 잔당이 척결될 때까지 조국혁신당과 신장식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조국혁신당은 더 강한 개혁과 사회권 선진국으로 확장합니다.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검찰, 사법, 언론 개혁과 민생 회복, 산업도약을 포함한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혁과 민생이 이념의 좌우, 진보와 우수를 넘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사 기소 분리, 사법 신뢰 회복, 언론의 책임성 강화라는 시대적 개혁 과제에 적극 동의하며 앞으로도 3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동시에 소상공인 채무 경감, 전세상의 피해자 구제, 기본사회 실현 같은 민생 현안에는 단 한순간의 지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처럼 선구제 후 회수 원칙을 분명히 하여 피해자가 먼저 보호받고 책임은 가해자에게 철저히 묻는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와 지방의료를 확대하고 불평등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개혁도 시급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미래성장 전략 또한 국민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길이어야 하며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청년, 지역경제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예산과 정치의 원칙도 분명합니다. 국민 세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하고 남북협력기금은 평화와 상생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잘하는 경쟁이 단순히 말단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성과를 벼르는 진정한 정치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A, B, C, D, E, F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설계했다면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G를 더하고자 합니다. G는 Guarantee of Social Right, 사회권 보장입니다. 경제성장의 목표는 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편안히 거주하며 문화와 환경을 누릴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도 속에서 숨쉬고 국민의 삶이 권리로 보장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사회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혁과제와 더불어 사회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디지털권, 환경권, 문화권, 돌봄권, 그리고 사회보장 보장하는 제도개혁이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야 하며 개혁과 사회권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완성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혁에 동참할 것이며 동시에 국민이 삶에서 누리는 권리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혁과 사회권 두 축을 함께 세워 국민주권 시대를 실질적 삶의 진보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산하의 새로운 서울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 박주민이고 제 왼쪽에는 김남근 의원님, 제 오른쪽에는 박기영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새로운 서울주민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얼마 전 서울시의 신통기의 고가주택 등의 주택공급 정책에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에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그동안 표방해 왔던 바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관련된 메시지를 저희 의원들 그리고 저와 내기도 했었고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이 발표에서 주택 공급이 무슨 빵 공장에서 빵 만드는 것인 줄 아느냐라고 또 재차 반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상히 밝히고 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김남근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성북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2021년 5월 26일 날 재개발을 통해서 13만 세대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4만 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기준이었던 사업 시행계 인허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2025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1만 세대만이 인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까지 가지 못하거나 착공이 장기적으로 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착공 기준으로 다시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착공 기준으로는 그야말로 0세대밖에 안 됩니다. 재개발 현장에서는 재개발이 다 멈췄다. 지구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진척되는 것이 없다라는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만 신통기획이지 하나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책임 있는 서울시장으로서는 지구 지정만 돼 있고 왜 더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마치 비아냥되듯이 주택 공급이 빵 공장이냐 빵 만드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해서 재개발 현장에 있는 많은 재개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재개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택 수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 24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25년이 다 돼가는 지금 현재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평균 6만 9천 호가 서울 지역에서 주택이 공급됐습니다만 오세훈 시장 3년간을 평균해 본다면 4만 2천 호, 사업 시행 계획으로 61% 수준밖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고 착공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난 10년간 6만 8천 호가 공급이 됐습니다만 지난 3년간 평균을 보게 되면 한 해에 3만 9천 정도만 공급이 돼서 10년 평균과 비교해 보게 되면 57%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그 오세훈 시정 3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대규모로 감축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분석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빵 공장 타령만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만약 건설회사들이 착공비를 받고도 그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게 되면 그런 PF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정상화시키겠다든가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정상화 대책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주택 공급에 대한 정상화 대책이 없이 무책임한 빵 공장 나름을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재개발 주민들을 대변해서 정확히 비판을 하고 대안을 세울 것들을 요구하고 만약 대안이 없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서울 도심 지역에 공급하려고 하는 주택 정책에 부합해서 전국적으로 협력할 것들, 방해하지 말 것들을 촉구하자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급의 기준은 아마 구역 지정이 아니라 착공이라든지 뭐 분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도 착공 기준으로 몇 프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인데요. 오로지 구역 지정만을 기준으로 뭐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바라는 서울 시민의 염원과 바람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동안 서울시가 이야기해왔던 바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명확히 지적하고요. 다음은 오기영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자회견 나누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도봉구의 오경입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 주요한 우리 현안으로서 정치권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회고에 보면 지난 22년 9월에 레버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일부 어음의 그 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그 수십조 원이 투입이 되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주된 문제는 부동산 PF에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PF가 적시에 신속하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도 부동산 시장 전반에 후유증을 남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의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정무위에서 기재위에서 계속 그 당시에 부총리, 그 당시 한국은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급을 그동안 왜 제대로 안 됐는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임시 방통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대부에서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구성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는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입장문을 읽겠습니다. 주택 부동산 정책에서 무책임과 무능을 반복한 오세훈 시장을 엄중히 비판한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025년까지 모두 합쳐서 24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걸었고 신속통합계획과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참으로 현실은 실망스럽다. 오세훈 시장이 자랑하던 신통기획과 모아주택은 사업 인가 기준으로 약 1만여 세대밖에 공급하지 못했고 착공 기준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공급은 사실상 제로이다. 오세훈 시장은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과 같은 행정 절차를 성과로 포장했지만 이를 주택 공급의 성과로 볼 수는 없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진짜 주택 공급 성과는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나 착공 기준이어야 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성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신속, 통합, 공급 확대라는 그 용어는 모두 실질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빵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항변하였지만 착공까지 어려움을 구구절절히 변명한 것은 무가하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마치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공언한 것은 오세훈 시장 자신이다.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속도와 공급 책임,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분명하게 약속한 본인이 이제 와서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 해명하는 것, 시민을 우롱하는 태도이다.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따른 그 약속 자체가
시민을 현혹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통기획 모아주택의 실효보다는 더 큰 문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의 모든 주택 공급 지표가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주택 보급률은 2019년 96%, 2023년 93.6%로 4년 연속 하락했다. 2023년 실제 주택 준공 가구수는 41,218가구로 14년 만에 최저치이며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 평균 매년 6만원에서 7만원 이상 건설되던 주택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쭉 떨어졌다.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 무능은 비단 주택 궁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2022년 8월 폭우로 인한 반지하 사고 당시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폐지를 발표했지만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논란만 만들었다. 2025년 2월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유발했다.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난 청년 안심주택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준공된 것이다. 입주 과정에서 서울시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청년들의 삶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오세훈 시장의 주택 부동산 정책은 어느 것 하나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불안과 불신만 안겨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과 사과보다는 여전히 본인 치적 홍보에만 매몰되어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일을 벌리기에 앞서서 이미 내건 공약과 정책을 책임있게 정리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새로운 서울 특별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이 엇나가지 않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하고 또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2025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 서울 특별위원회. 네, 맞습니다. 지금 10시 40분 기자회견 전에 마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더 올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소희 정보통신소위에서 민주당 민주당으로 조국혁신당 관계의회한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법안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기자회견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하십니다. 이 법안은 굉장히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시지만 이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우리 미디어 통신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부 부채, 진영책, 유준책이 엇갈려 있고 그래서 우리 미디어 통신 환경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법인데 이 법안을 서두르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입장이고 여러 언론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미디어 우리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자. 전례를 치자면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때 2006년 노무현 대통령실의 총리실에서 정부 부처와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고 또 국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해서 여야가 이견 없이 그리고 우리나라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의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법안이 대표 발의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서둘러서 특히 진보 보수, 특히 진보적인 언론 단체
언론에서조차도 왜 9월 25일 추석을 앞두고 쳐들느냐,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전했는데도 오늘 한 3시간, 2시간을 10시부터 해서 11시부터 해서 지금 2시간 반가량의 원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조항에 대한 문제점과 건대 의견을 전했습니다만 결국 강행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국회 우리 가방실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될 텐데 이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많은 진보 보수 밖에 또 언론단체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이 자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요 이전에 회견인 것 같죠. 네. 이걸 차례도 없었어요. 이걸 왜 그럼 욕심을 줘야지. 자, 빨리 오실 거라서 언제 옵니까? 40분에 따른 예약이 있는데. 예. 나중에 고침을 가지고 보내주세요. 자, 근데 그 위원회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읽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2008년에도 당시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정부기구를 개편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논의를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이어받아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범정부적인 논의기구를 통해서 여야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표관이 한 달 만에 이렇게 강행시되는 소방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 예, 국민의힘과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등등의 전원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 한 사람 축출을 위한 졸속입법, 그리고 미디어 방송 통신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시스템은 외면하는 입법,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그리고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민주당 재정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인물을 축출하기 위한 졸렬한 위임폐관 법안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또 미디어 학회와 진보 언론조차도 심사숙고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진보한 거버넌스를 마련하자는 주장을 외면하고 있는 저급한 정치 입법입니다. 더욱이 매우 위험적입니다. 첫째, 17년 역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허무는 것은 이준숙 위원장 한 명을 쫓아내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통신의 효율성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방통위는 2008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한 이래 방송의 공공성과 통신의 효율성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5인 합의제 구조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을 보장하려 했으나 지난 2년 동안 국회를 다수당으로 장악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으므로 해서 지금 2인체제, 막 급기야는 1인체제의 다양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자체를 폐지하고 쇄강판을 내걸어서 특정인의 폐진을 유도하는 방식은 근정사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선례가 있습니다. 1980년 신군부가 당시 국회의원 공직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보입법 구칙조항으로 그 사람들을 몰아내었다가 직선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법 개정과 함께 신속한 위헌 결정에 대해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소위에서 통과된 강행처리된 이 법안은 미디어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로지 한 사람을 축출하겠다는 정책 목표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재정법안에서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같은 시청각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통합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핵심 쟁점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의 진영과 규제에 관련 사항은 여러 구체의 이견을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미디어 거버넌스는 지금 외면한 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려는 당초 취지를 스스로 포기한, 즉 목표가 불분명해진 동안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학계와 그리고 미디어 산업계에서는 OTT 같은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분야에 대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까닭은 OTT를 단지 기존 전통 미디어 규제에 포섭하는 것은 국제 통상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인터넷 기업 대표와 미국 무역 대표부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속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 책임의 극치입니다. 더 큰 위헌 조항은 구칙이 있습니다. 이 법안 오늘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안 구칙 사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 가로 열고 정무직은 제외,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끝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만 자동 면직시키는 조항입니다. 법률가들은 특정 인물을 해임하는 이런 식의 법조항은 처분적 입법이고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위헌 임기 보장의 핵심 장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방심위의 민간 독립기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미디어 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고하고
인사청문회와 탄핵 소추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법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공익기구로서 부위원장을 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민간공익기구의 근본 취지에 반하며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입법 강행, 조속 입법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미디어 거버넌스 캠페인은 정권의 편이나 특정 인물 축출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조속적이고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언론기구, 언론단체, 미디어 통신, 인터넷 산업 협회 전반과의 풍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여야의 충분한 협의, 범정부적인 논의, 그리고 인터넷 기업 협회 등 미디어 관련 산업단체들과의 풍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진정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입법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위헌적이고 오로지 한 사람 언론 장악을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해고하려고 하는, 교체하려고 하는 이런 위헌적 조치에 대해서, 처분적 조치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강력히 맞설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소위를 통과한 이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신설법은 우리 헌정사의 가장 반민주적인 법으로 규정될 악법입니다. 더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훈기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달라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세 차례 요청이 있었지만 김현 소위원장은 이걸 묵살했고, 그리고 이정헌 의원의 병합심사 요청도 김현 소위원장이 묵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개딸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민주당 내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정사에 가장 반민주적인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남은 전체 회의 절차 그리고 법사위 논의 절차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법 개정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위급 중대재해 은폐 HD 현대중공업 만기 비탄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저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맡고 있는 김홍일입니다. 이른바 마스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K조선이 제2의 부흥기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K조선 산업에 제일 앞서서 달리고 있는 우리 현대중공업 그룹을 잠시 살펴보면 현장에 14,000명의 계약직 포함해서 14,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려 35,000명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제조 사업장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중대재해나 산재 관련돼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대재해 법이 6절 이상의 중상을 요구하는 산재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중공업은 처벌이 두려워서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날카로울수록 그걸 은폐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매년 해마다 역대급인 여름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소가 흔히들 건설업이나 서비스나 배달 노동자들이 폭염에 많이 노출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꺼운 철판 위에서 이 한여름에 때 노출돼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환경은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조차도 약간 꼼수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상입니다. 오늘 그 실상을 낱낱이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해서 발언하신 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하실 분은 전국 금속노동자 서상용 부위원장 와 계십니다. 두 번째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은 해당 사업장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진영 부주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금속노조 노안 담당 임원입니다. 서상용 부위원장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금속노동자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자 부위원장 서상용입니다. 이 사건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7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 12월 7일 날 현대중공업 삼도커 볼레아 크레인 8호기에서 전기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 사고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해당 작업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작업 계획서와 위험 작업 클러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작업 시 감전 그리고 악화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 폭발 우려가 있을 때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열복 등 도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터졌을 때 2024년 12월 7일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하고자 현대중공업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상 앞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 이상의 부상이나 치료를 요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화상 정도가 심한 노동자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상의 정도가 그보다 조금 약한 노동자는 부산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첩을 피하기 위해서 화상 전문의가 없는 울산 현대병원으로 유송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기 전 5일 전에 이 노동자를 강제 퇴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6개월 이상의 2명의 노동자가 부상 또는 치료를 받는 이 중첩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이분은 퇴원하고 나서도 치료와 그리고 휴가를 써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로 고통받는 재해자들의 치료와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든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맞아 은폐하에는 현대중공업의 행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 맞아 은폐하는 행위 그리고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방금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 법에는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혹은 2명 이상이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할 때 중대재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두 분 중에 두 분이 그 피해를 당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6개월이 되기 며칠 전에 퇴원을 시켜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간 겁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HD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 사실을 밝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폭염입니다. 폭염에 대비해서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과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 안전 점검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마스가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마스가는 저희 우수한 기술력, 조선의 기술력 가지고 미국의 기술력을 전파하는 대신에 미국에서 이제 배를 수주하는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과 마스가를 하겠다는 HD 현대에서 오히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노동자들이 폭염에 시달리는데 이에 대한 보호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데, 이게 실제로 미국과 협상하는 세계 경쟁력 있는 조선업 국가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리고 반드시 국감장에서 이 부분을 되짚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구 부지부장 박진웅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의 안전 담당 임원으로 있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가 법 위반, 그리고 사측에서 언론을 통해서 안전에 관련된 것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계속 기사를 내고 있지만, 실상은 현재와 너무 다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의적 중대재해 은폐는 범죄이며 HD 현대중공업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구는 중대재해 처벌을 피하려고 화상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치료를 중단시키고 부당한 압력과 회의와 협박으로 산재 은폐를 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을 고발합니다. 2024년 12월 7일 올려서 8호기 보장 수리 중 원인 불명의 전기 폭발로 2명의 노동자가 피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건조 중인 배의 침수가 임박한 가운데 표준 자극과 위험성 평가가 무시된 채 고정된 생산의 일정에 따라 보전하여発生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수리 작업을 강요당하면서 생긴 중대재해성 사고입니다.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고이기도 합니다. 최근 HD 현대중공업에서는 작년 2월 신안도 한 분의 노동자가 사망을 하셨고, 같은 10월 고 전병희 노동자 선박 안에서 질식사고로 돌아가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도 트레일러와 오토바이의 깔림사고로 인해서 한 분의 노동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로 돌아가신 분은 총 476명이 이르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화상사고의 고의적 은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재해자에게 치료를 중단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면 산재 요양을 종료시켰던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전문병원에서 회복 중인 재해자에게 화상 전문의가 없었던 울산대학병원으로 재해자를 전환케 한 뒤 중첩법에 의한 기한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2025년 6월 2일 울산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재해자는 계속된 치료가 필요했기에 HD 현대중공업은 현장 복귀 후 공상유가를 전환을 시켰고 9월 된 현재 19개월째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치료 종결도 심각한 문제지만 중첩법의 기한 인수를
충족시키지 않기 위해 줍준 제의자에게 실효 정결의 만행을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비인간적이며 비도덕적인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구 HD현대중공업의 이와 같은 만행에 대해 국회에서 폭로를 통해 관계당국의 엄밀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폭염과 관련된 5년 질환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5년은 이례적으로 폭염 기간이 빨랐으며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조선소의 모든 노동자들의 폭염 노출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고 올해만 들어 90여 건의 5년 질환 환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책은 노동부 공방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고 하기는 하나 휴게시간 전후로 10분을 휴식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을 따르지 않는 폭염 대책은 허울뿐이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도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의 고의적 은폐와 함께 실종되고 있는 폭염 대책에 대한 고발로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으며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는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산재은폐, 중대재해은폐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노동조합의 안전경영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조선업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상입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지금 35,000명의 종사자 중에 정규직 1,400명, 1,200에서 1,400명 있는 중에 사고를 당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분은 현대중공업 정규직 직원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개중에 한 분은 가입하셨는 분인데도 이 지경인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이 돌아가셨을 때 실상은 어떠할지 참혹할지 상상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께서 후속 취재와 많은 보도 부탁드리면서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만금 북부에는 분산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시장대원입니다. 오늘 새만금 국제공항 조경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경사 신연합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수석 위원장 겸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전라북도 특별자치구 도민의 영혼을 담아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이 국회를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국 국민의 간절한 영혼을 담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금 전 우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춘혁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노갑수 메인비즈협회 전국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정미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전국지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호익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종화 솔로 넥스팜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정재 대신관리공사 대표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한선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지회 총무이사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정대식 전주 상공회의소 사무처장님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전국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전국에는 수많은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선택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항공우주로 살아온 서러움을 끝내고 새만금과 전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선정된 우리 경남 남부 내륙철도는 4조 7천억 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1조 5천억,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은 8천억에 불과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금액이 형편없이 적은 새만금 공항을 두고 왜 작은 사업을 택했냐고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은 돈이 아니라 절박한 미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타 면제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2024년도에 착공을 하고 28년도에 완공을 해서 29년도에 개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와 소송의 제기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대법원은 이미 새만금 매립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책사업의 반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충돌 위험이 무한공항보다 610배가 높다고 하는 주장은 2021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비교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왜곡일 뿐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설계, 시공, 적격자 선정, 교통, 재영향평가까지 완료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는 전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선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새만금이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2036년 세계 올림픽 개최 예정지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과 전국지역 상공인 모두는 국민주권 정부가 전국 도민의 강렬한 영혼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전명합니다. 하나, 우리의 목표는 명백하고 확고하다. 정부는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위해 신속히 착공하고 개발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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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네?
국제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매년 적정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국 도민의 간절한 영혼을 담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어떠한 반대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한다.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연합 수석위원장 겸 전주 상공회 이소장 김정태 외 회원일도.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방송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9월 25일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출범 17년 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에 이어 정책 기능까지 함께 개편되면서 실질적인 방송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 여당은 지난 정부의 거듭된 제1요구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방송개혁 과제를 마침내 완수하며 언론 독립을 확보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진정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이번 개혁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9.7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밝히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대비 주택 공급 물량의 1.7배 규모에 달하며 향후 도심 유휴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택지에 대해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 인허가 기준에서 실제 착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급 계획과 실제 준공 사이 괴리를 줄여 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 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9.7 부동산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입니다. KT 해킹 사태, 정쟁이 아닌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KT 가입자를 노린 대규모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발생해 현재까지 74건 약 4,58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SKT, LG 해킹 사태 이후 또다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KT는 숨기기에 급급하고 경찰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 정작 정부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내보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빠른 진상 파악, 피해자 구제, 근본적 보완 대책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공격과 조직 개편 논쟁에만 몰두하며 국민 불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 몰아내기가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KT 소액결제 사태는 국민 안전과 정보 보호라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개혁신당은 정쟁 정치를 단호히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가 당장 피해 실태 전수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끝내 단식에 나선 고 오요한나 어머니. MBC는 고 오요한나 일주기 전에 응답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의 일주기를 앞두고 결국 어머니가 MBC 앞에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고인의 죽음 앞에 사과도 책임도 외면한 MBC의 태도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에 결코 걸맞지 않습니다. 고인은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정규직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당해도 법의 보호는 없었고 죽음 이후에도 회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MBC 사장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재발방지 대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MBC는 지금까지 진상조사 결과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방송업계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비정규직 착취 구조의 창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방송사들은 노동자들을 마음껏 부려먹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고용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구조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을 고립과 절망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MBC는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대하며 더는 도망치지 마십시오. 유족 앞에, 시민 앞에 나와 책임있게 응답하십시오.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추모공간 마련,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 비정규직 실태 전수조사, 정규직화 대책 수립 등 유족과 연대단체들이 요구하는 조치들은 상식이며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MBC는 오는 일주기 이전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정부 또한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예장 합동교단의 여성 목사 안수 금지 시도는 시대착오적 성차별입니다. 정의와 평등의 길로 변화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 목사 안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 29세 이상 남자라는 조항은 여성의 공적 사역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선언이며 시대착오적인 결정입니다.
합동교단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역자들은 성경이 여성의 예언과 가르침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성 리더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특정 본문만을 절대화해 여성 안수를 가로막는 것은 왜곡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배제 구조가 교회 내 성폭력을 묵인하고 확산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교회 여성 노동자 젠더폭력 실태 조사 결과 예장합동은 성폭력 재범률 100%를 기록했고 모든 가해자가 남성 목사였습니다. 이는 여성 리더십 부재가 만들어내는 권력 불균형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성 안수는 단순한 직분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 성평등과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장합동은 더 이상 복음의 이름으로 성차별을 정당화하지 말고 정의와 평등의 길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